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수백 명의 시민을 죽였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 명령했고, 군인들은 광주의 거리에서 총을 쐈습니다. 대학생들이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들이 울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남자는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음 수를 뒀기 때문입니다. 1993년 2월, 새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합니다. 민주주의의 상징,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투사, 수십 년간 탄압받아온 정치인, 김영삼. 대한민국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민주주의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환호 뒤에, 그 역사적인 취임식 뒤에 카메라가 닿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서 이미 거래가 끝나 있었다는 것을. 전두환은 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단지 방법을 바꿨을 뿐입니다. 총칼 대신 협상으로, 명령 대신 거래로. 그리고 그 거래의 상대방은 바로 김영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공식 역사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었고, 문서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왜 김영삼은 대통령이 된 직후 전두환을 건드리지 않았는가? 왜 전두환은 감옥 대신 자택에서 편안히 살았는가? 왜 수십만 명이 요구한 처벌이 그토록 오래 지연됐는가? 이 모든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있습니다. 거래.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거래의 전말을 밝힙니다.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재자가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타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의 한 안가,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18년간 대한민국을 철권으로 통치해온 독재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반도 전체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공포, 그리고 희망. 공포는 당연했습니다. 18년간 독재가 끝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군대는, 권력 공백은, 북한은. 그러나 희망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진짜 민주주의가 올 수 있다는 희망. 어쩌면 이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희망.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단 몇 달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공백을 노리는 자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그는 박정희가 죽던 그날 밤부터 이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재규 수사를 자신이 직접 맡았습니다. 그는 군 수사권을 자신의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체계적으로 군 내부의 충성파들을 자신의 주변으로 모았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전두환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합동수사본부장 신분으로 계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고 수도권 군부대를 동원해 서울을 장악했습니다. 총리도, 대통령도, 국회도,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구가 이미 그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봄은 그렇게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전국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대학마다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광주에서도 그랬습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전두환은 공수부대를 보냈습니다. 이후 열흘 동안 일어난 일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공수부대원들은 시위대만 진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던 시민들을 구타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총을 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 무장해 저항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165명.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실제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말합니다. 행방불명자들, 안매장된 시신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 전두환은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해 8월, 그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전두환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내가 권력을 잃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권력을 가진 자는 항상 알고 있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전두환도 알았습니다. 그는 박정희의 18년 독재가 총성 하나로 끝나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쿠데타가 얼마나 순식간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통령 자리에 앉은 첫날부터 퇴임 이후를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의 전두환 정권은 표면적으로 안정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는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민심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광주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해마다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눈길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전두환은 강경 진압으로 버텼습니다.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반대파를 탄압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리스트 위쪽에 김영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영삼. 경남 거제 출신의 이 정치인은 박정희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가택연금을 당했고 감시를 받았습니다. 1983년에는 23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이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에게 김영삼은 없애기엔 너무 유명하고 놔두기엔 너무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이 두 사람이 결국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87년 대한민국이 폭발합니다. 6월 항쟁.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직선제를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엔 광주처럼 진압할 수 없었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국제적 압력도 달랐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6월 29일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가 이른바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는 선언.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이미 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직선제를 수용한 이유가 단순히 민심에 굴복했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계산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했습니다. 야권이 분열한다면 노태우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1987년 12월 대선. 김영삼과 김대중 두 야권 거물이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표가 갈렸습니다. 노태우가 36.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두환의 사람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전두환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안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의 임기는 5년이었고 그 이후엔 또 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야권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전두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알았습니다.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광주, 쿠데타, 비자금, 인권 탄압. 혐의는 차고 넘쳤습니다. 남미에서 독재자들이 재판을 받는 것을 그는 뉴스로 봤습니다. 아르헨티나, 칠레, 필리핀. 권력을 잃은 독재자의 말로를 그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대선은 199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그 선거를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1990년 1월, 3당 합당. 이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이 세 당이 합쳐서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김영삼이 노태우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군사독재 정권의 후계자와 합당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경악했습니다. 배신이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영삼의 지지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김영삼에게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대선에서 졌습니다. 야권 분열 때문에 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거대 여당의 후보가 되어 내부에서 이기는 방법. 그리고 전두환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이 민자당에 들어온다는 것은 전두환의 사람들과 같은 당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접촉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화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씨앗이 조심스럽게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의 대한민국을 상상해보세요. 맹전이 끝났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고, 중산층이 두터워졌고, 시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짜 민주주의를 원했습니다. 군인 출신이 아닌 진짜 민간인 대통령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민자당의 김영삼, 민주당의 김대중, 그리고 깜짝 후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3명의 주요 후보,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체스판을 들여다보는 한 남자, 전두환. 그는 이미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그냥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에 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계에 그의 인맥이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에 그의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엄청난 자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전두환이 재임 기간 동안 조성한 비자금은 약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이르는 돈. 그 돈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언제든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정보. 전두환 정권 7년 동안 국가안전기획부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동향, 재계 인사들의 약점, 언론인들의 성향. 대한민국의 권력층 전체가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전두환의 측근들 손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두환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후보 3명 중에서 전두환이 가장 경계한 인물은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전두환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1980년 전두환은 김대중을 내라는 모죄로 기소해 사형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처형은 막았지만 김대중은 오랜 시간 감옥과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기억을 가진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다면 전두환의 운명은 뻔했습니다. 정주영은 변수였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웠고 재벌 출신이라 정치적 계산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삼은 이미 민자당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노태우 정권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민주화운동 출신이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3당 합당이 그 증거였습니다. 전두환은 판단했습니다. 김영삼이 가장 바르기 쉬운 상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김영삼이야말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대다. 그렇다면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직접적인 회담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거래는 문서로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가 있습니다. 당시 민자당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992년 대선 과정에서 전두환 측 인사들과 김영삼 캠프 사이에 수차례의 비공식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접촉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전두환 측의 요구, 당선 이후 사법 처리를 하지 말 것, 개인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 재산을 건드리지 말 것, 김영삼 측이 줄 수 있는 것, 암묵적 동의, 혹은 적어도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겠다는 신호, 전두환 측이 줄 수 있는 것, 군 내부의 안정, 정보기관의 협조,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의 방해 제거. 물론 이것은 공식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어떤 형태로든 이런 이해관계가 작동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증거는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이후 그의 행동에 있습니다. 1992년 12월 18일 대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삼 42.0%, 김대중 33.8%, 정주영 16.3%. 김영삼이 이겼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32년 만에 민간인 대통령, 군사 독재의 종식,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날 밤 전두환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그는 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겼습니다. 단지 그 승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다음 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993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김영삼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수십만 명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온 국민이 모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을 살아온 세대들, 광주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서 싸웠던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이 순간은 역사였습니다. 32년 만의 문민정부. 그런데 그 순간 카메라가 잡지 못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취임식 하객 명단에 전두환이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공식적으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전두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김영삼과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감정이 흘렀는지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영삼은 취임 직후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회를 숙청했습니다. 하나회, 전두환과 노태우가 만든 군내 사조직. 12월 12일, 쿠데타의 실행 주체. 대한민국 군부를 30년 가까이 지배해온 비밀결사. 김영삼은 취임 직후 이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군에서 내쫓았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군부가 정치에서 손을 뗀다. 드디어 군대가 군대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회 숙청은 전두환 본인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은 해체했습니다. 후배들은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을 만든 장본인, 그 조직으로 권력을 잡은 인물, 전두환은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회를 없애면서 하나회의 창설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마약 조직을 수사하면서 보스는 기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들 중 일부는 이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회 숙청의 드라마에 집중하느라 정작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두환은 안전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에는 매일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경제 상황, 안보 현안, 외교 문제,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처리 문제. 참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에. 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 추궁, 비자금 환수, 12월 12일 쿠데타 주모자 처벌. 하지만 김영삼은 그 보고서에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공식적인 설명은 이랬습니다. 역사는 역사에 맡기자. 김영삼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추기보다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리. 국민 화합을 위해서는 지난 일을 덮어야 한다는 논리.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광주 유가족들에게 이 말은 두 번째 상처였습니다. 희생자 어머니들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그들에게 정확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역사에 맡기자. 그 말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당시 청와대 내부 사정을 아는 전직 보좌관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평소에 강단 있게 결정을 내리던 김 대통령이 이 문제만 나오면 말을 아꼈다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만 했다고. 때가 아니다. 무슨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나중에 밝혀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가 김영삼의 손을 묶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청와대 밖에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1993년 연희동 사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고 연희동, 고급 주택가. 넓은 마당에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는 2층 단독주택.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도망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권력자가 단 하루도 법정에 서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두환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았습니다. 군인의 세계에서는 정보가 곧 권력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아는 자가 이깁니다. 전두환은 7년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7년 동안 국가안전기획부는 그를 위해 일했습니다. 안기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인물들에 대한 파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법조인, 군 장성. 그들의 약점, 비밀, 숨겨진 거래, 사적인 관계. 그 파일들이 전두환의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그 정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안기부에는 여전히 그의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두환이 필요로 할 때 그 정보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두환의 보험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건드리려 할 때 그는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암시하면 됐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 한마디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김영삼이 그 압력을 느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 증거는 있습니다.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 훗날 서통령이라 불리게 될 이 인물은 김영삼 정권 초기부터 아버지의 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내부 인사에 개입했고 기업들과 접촉했고 공식 직함도 없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김현철 주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법 자금 수수, 인사 개입, 각종 비리. 이것들은 나중에 한보 사태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전두환이 이 정보를 몰랐을까요? 정보의 달인이었던 전두환이 청와대 실세 아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것은 추정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이런 추정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1993년에서 1995년 사이 대한민국 사회의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 5.18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학자들이 역사 재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은 전두환 노태우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움직였습니다. 199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과거사 청산의 시대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군부 독재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칠레에서 피노체트 정권의 범죄가 추궁됐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전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넘어가자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이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팎에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이 압력에 반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압력이 강해질수록 더 신중해졌습니다.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전두환은 연희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1994년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노태우의 비자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의 친구이자 후계자. 12월 12일 쿠데타의 공동 주모자.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인물. 그가 재임 중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언론이 달려들었습니다. 국회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급 효과가 생겼습니다. 노태우의 비자금이 드러난다면 전두환의 비자금도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시대는 연결돼 있었고 같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은 긴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자신의 패가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패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정치 상황을 봐야 합니다. 1995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김영삼 정부에게 중간평가의 시험 때 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여당은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또 대선이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연임할 수 없었습니다. 헌법상 단임제. 하지만 자신의 후계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당이 집권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두환과 그 세력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자원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역 기반, 기업 네트워크, 정보 자산. 거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관계였습니다. 1995년 10월 대한민국이 흔들렸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비자금 4천억 원. 이 숫자가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노태우가 재임 중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노태우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길이 전두환으로 연결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두 정권의 연속성, 자금의 흐름, 기업들의 제공 내역. 하나하나 실을 당기자 거대한 덩어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검찰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노태우만 기소하고 전두환은 건드리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둘 다 잡을 것인가?
김영삼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1995년 11월 24일, 김영삼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역사를 바로잡겠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2년 넘게 기다리던 그 말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왜 하필 이 시점이었냐는 것입니다. 1995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단이 크게 졌습니다. 김영삼의 지지율은 바닥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처벌을 선택하는 것이 버티는 것보다 이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김영삼이 움직인 것은 정의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생존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두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95년 12월 2일, 검찰이 전두환을 소환하려 하자 그는 고향인 경북 하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뻔뻔한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전두환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나를 구속하려면 해보라. 이 말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아직 패가 있다. 나는 아직 싸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입을 열면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전두환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는 이번엔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노태우가 진술했습니다. 기업인들이 진술했습니다.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 비서관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2일과 5월 18일에 대한 군사 기록들이 발굴됐습니다. 1995년 12월 3일, 전두환은 결국 서울로 올라와 구속됐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전직 대통령,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 검찰청 복도를 걷는 그의 표정.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하는 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혐의 목록은 방대했습니다.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 뇌물수수, 불법 비자금 조성, 12월 12일 군사반란, 5월 18일 민주화운동 탄압. 공소장 한 장 한 장이 현대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증거는 넘쳤습니다. 증인은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1996년 8월 26일 1심 선고, 사형.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두환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의 패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패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달에 전두환과 노태우를 특별 사면했습니다. 공식 이유, 국민화합,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단결. 하지만 국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압니다. 그것은 1992년부터 시작된 거래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다시 연희동으로 돌아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다시 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는 다시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는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맞았습니다. 독재자가 살아남는 방법. 그것은 총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권력자와의 거래였습니다. 전두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완벽하게. 다음 장에서는 그 거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남긴 상처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2021년 전두환이 죽는 순간까지 그가 끝내 하지 않은 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구급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왔습니다. 전두환이 죽었습니다. 향년 90세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그 순간 대한민국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일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살아서 90까지 살았구나. 일부는 분노했습니다. 광주 피해자들은 울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전두환이 90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이 단순히 운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7장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두환이 어떻게 법망을 피했는지, 어떻게 사면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면 이후 그가 어떤 방식으로 국가를 상대로 마지막 게임을 벌였는지. 이것은 단순한 노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 1997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차이입니다.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그 혼란 속에서 김영삼은 전두환을 풀어줬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당시 여론을 봐야 합니다. 국민들은 외환위기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전두환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국민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가장 조용히, 가장 빠르게 처리됐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너무나 절묘한 우연입니다. 사면 결정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김대중. 네, 바로 그 김대중입니다. 전두환이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인물. 1980년 내라는 모죄로 감옥에 보냈던 그 정치인. 김대중이 1997년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도 사면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자신이 용서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김대중의 공식 입장은 이랬습니다. 용서와 화해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다. 그는 넬슨 만델라를 언급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언급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의 눈으로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김대중은 집권 초기에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최대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군부와 보수층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살아있는 한 그를 다시 감옥에 보내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요구하는지. 결국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각자의 이유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두환을 풀어주자. 그리고 전두환은 연희동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희동 사저. 이곳은 1997년 이후 전두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24년을 더 살았습니다. 1997년부터 2021년까지. 사면 이후 죽을 때까지. 그 2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면 조용한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2004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추징금 2,205억 원. 그것이 법원이 그에게 부과한 금액이었습니다. 재임 중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환수 명령. 전두환은 말했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뒤집혔습니다. 29만 원. 전직 대통령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던 인물이 고급 주택가 2층 단독주택에서 경호원들과 함께 살면서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뻔뻔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이 없다고 선언하면 추징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압류할 것이 없으니까요. 검찰이 재산을 찾으러 다녀도 공식 명의로 된 것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돈은 어디 있었을까요? 수사 결과 일부가 밝혀졌습니다. 가족 명의, 차명 계좌, 친인척 소유 부동산, 그리고 해외로 나간 돈.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은 서울 시내 갤러리를 운영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미술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는 각종 사회 행사에 참석하며 명품을 착용했습니다. 29만 원짜리 가족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두환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이 교묘한 설계가 24년간 작동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전두환이 살아있는 동안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게 수십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싸웠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를 완전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전두환 주변의 법적 방어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들이 그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물론 29만 원짜리 재산으로 어떻게 그 비용을 냈는지는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변호인단의 전략은 일관됐습니다. 첫째, 시효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합니다. 30년 전 일을 누가 정확히 기억하겠냐고 합니다. 셋째, 전두환 본인의 건강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교묘했습니다. 2019년,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는 치매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발포명령에 관한 지문을 해야 하는 재판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수십 년을 기다린 그 재판. 전두환은 치매라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출석은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재판정에서 나오는 전두환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하시는데 오늘 법정에서 어떠셨습니까? 전두환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장이 맞았습니다.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에서와 밖에서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멍했던 노인이 법정 밖에서는 주변을 살피고 기자들을 의식했습니다. 치매가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전두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독재자들이 사용해온 방법입니다. 칠레의 피노체트. 그는 1998년 런던에서 체포됐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진단했습니다.
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칠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칠레 공항에 내리자마자 휠체어 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전두환의 치매는 피노체트의 치매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독재자들의 법정 전술 교과서가 따로 있는 것처럼. 2017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전두환 회고록. 총 2권, 합쳐서 1700페이지. 이 책에서 전두환은 광주에서의 발포 명령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학살과 관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시 광주에서 시민군의 총에 맞아 숨진 한 헬기 조종사의 사망이 계엄군의 실수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조종사의 이름은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과 연결됩니다. 조비오 신부, 광주 출신의 가톨릭 사제. 그는 1980년 5월 직접 눈으로 계엄군 헬기가 시민들을 향해 기총사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수십 년간 증언해 왔습니다. 전두환의 회고록은 이 증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비오 신부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지목했습니다. 조비오 신부는 이미 2016년에 선정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전두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딸이 고소장을 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기총사격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방부 기록, 미국 국민문서기록관리청의 해제 기밀문서, 당시 사진자료, 생존 증인들의 증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헬기 기총사격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광주지방법원은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두환은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23일 항소심 선고 전에 그가 죽었습니다. 재판은 종결됐습니다. 그는 또 한 번 법망을 피했습니다. 이번엔 죽음으로.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을 때가 됐습니다. 전두환이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진짜 이유.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2021년 전두환이 죽고 나서 그의 가족들이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징금 미납액이 아직 956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956억 원.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던 사람의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속 재산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재산으로 추징금을 갚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전두환의 유족 재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명으로 숨겨진 재산들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두환의 손자 명의로 된 부동산, 부인 이순자의 친인척 명의 자산, 그리고 이미 수십 년 전에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모두 합하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 돈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옵시다. 왜 전두환은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거래의 존재를 이야기했습니다. 정황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김영삼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전두환의 생존 전략을 해부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입니다. 전두환이 김영삼을 선택한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김영삼은 협상이 가능한 인물이었습니다.
3당 합당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김영삼은 원칙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목적을 위해 타협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전두환의 세계에서 그런 인물이 가장 다루기 쉬운 상대입니다. 두 번째, 김대중은 절대 안 됐습니다. 김대중은 전두환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한이 있었습니다. 개인적 원한이 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전두환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막아야 했습니다. 김영삼을 밀어주는 것이 곧 김대중을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군분의 영향력. 전두환이 하나회를 만들었고 하나회의 후배들이 군 요직에 있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군 내부의 안정이 필요한 후보에게 전두환의 암묵적 지원은 값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방해를 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의 대가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종합해서 그 거래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측이 요구한 것. 하나, 당선 이후 최소 2년간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을 것.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것. 둘, 12월 12일과 5월 18일에 대한 재수사를 서두르지 않을 것. 역사에 맡기자는 입장을 유지할 것. 셋, 비자금에 대한 조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 넷, 만약 상황이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최후의 순간에 사면을 보장할 것. 김영삼 측이 받은 것. 하나, 군부내 전두환 인맥의 협조. 최소한 방해 없음. 둘, 민자당 내 전두환계 의원들의 지지. 셋, 선거 과정에서 안기부의 중립, 혹은 암묵적 지원. 넷, 집권 이후 일정 기간의 정치적 안정. 이 거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타협이었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이 독재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광주 피해자들이 요구한 정의는 그 거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테이블에 오른 것은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였습니다. 전두환의 생존, 김영삼의 집권. 두 개의 목표가 하나의 거래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노태우입니다. 노태우는 이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중간다리였습니다. 민자당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김영삼을 끌어들인 것도 노태우였습니다. 군 내부의 기강을 유지하면서 선거를 관리한 것도 노태우였습니다. 그리고 전두환과 김영삼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것도 노태우였습니다. 그는 2021년 10월에 사망했습니다. 전두환보다 한 달 앞서서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한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021년 11월 전두환의 장례식, 국가장이 거부됐습니다. 정부는 공식 조문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도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의 오랜 지지자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일부 노년층, 그리고 몇몇 현직 정치인들이 조용히 다녀갔습니다. 공식 기록에 남기지 않고. 그것이 한국 정치의 또 다른 단면이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그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억울하다. 우리 아들은 거기서 죽었는데 그 사람은 집에서 편히 눈 감았다.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를 압축합니다. 전두환이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진짜 이유. 그것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제목이 말하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독재와 민주주의의 경계가 얼마나 흐릿한지, 그리고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지. 전두환은 이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스템 안에서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처벌받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다음 10장에서 이 모든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에 남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 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20살, 25살. 1980년 광주를 모르는 세대.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교과서에서만 본 세대. 그들이 든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뭔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잘못됐는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두환이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추징금 956억 원,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가족의 재산,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5.18 완전한 진상규명,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헬기, 기총사격 명령 개통,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자, 아직도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전두환이 남긴 유산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것은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이곳에 오면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21살, 19살, 26살, 32살. 젊은 나이들입니다. 꽃다운 나이들입니다. 그들은 1980년 5월에 거기 있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혹은 민주주의를 원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줄인 명령을 내린 자는 90세까지 자택에서 살다가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간극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의와 현실 사이의 간극, 원칙과 권력 사이의 간극, 그리고 역사가 기록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난 것 사이의 간극. 김영삼은 201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두환 사면한 것,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거래를 끝까지 정당화했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더 큰 그림을 본 것이었다고. 하지만 광주의 어머니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의 자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태우는 2021년 10월에 사망하면서 유족을 통해 사과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가족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죽기 직전의 사과였습니다. 전두환은 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두 사람의 차이가 역사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안이 됐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로 된 사과가 956억 원을 돌려주지는 않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독재자는 총칼로만 살아남지 않습니다. 전두환의 진짜 무기는 정보였고, 네트워크였고,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는 민주화의 물결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물결을 타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권력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현대 독재자의 생존 방식입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는 한 번의 선거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1993년 김영삼의 취임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동으로 정의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 독재자와 거래를 했습니다. 제도의 외형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불처벌은 다음 범죄를 예고합니다. 전두환이 처벌받지 않은 채 살아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권력자들은 하나의 교훈을 학습했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 버티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는다. 이 학습이 이후 수많은 권력형 비리의 씨앗이 됐습니다. 네 번째, 역사는 저절로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광주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움직여야 역사가 움직입니다.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이 죽던 날, 광주 5.18 기념재단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두환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역사의 단절을 피해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할 것이다. 학살자로, 독재자로, 그리고 끝내 용서받지 못한 자로. 그것이 공식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비공식 역사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누구와 거래했는지, 어떤 시스템이 그를 보호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채널에서 우리가 역사를 파헤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를 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특정 정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알아야 반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면 다음 전두환이 나타났을 때 알아보지 못합니다. 김영삼이 어떤 타협을 했는지 모르면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똑같은 타협을 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르면 그 시스템이 다시 작동할 때 막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이 권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의 비석대. 그 이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21살, 19살, 26살. 그들은 단지 더 나은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